안녕하세요. C급 리포트 벤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지난 총선에 있었죠. 그렇죠. 바로 엊그저께죠. 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획득해서 단독 과반이죠. 단독 과반을 이뤘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쪽에서 17석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17석을 합치면은 180석이 되죠. 어마어마한 의석을 차지했는데 여기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87년 민주화 이후에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90년 그때 이제 뭐 노태우, 김영삼, 그다음에 그 김종필 이 세 사람이 그 정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217석짜리 거대 정당 민주자유당을 만든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위적 개편이었죠. 반호남. 호남 갖다 왕따시키고 충청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이제 뭉치는 그런 이제 아주 밀실 야합을 한 것 외에는 선거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민주당 승리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부인할 수가 없죠. 최근에 그걸 이제 아무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선거 결과를 갖고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 불리할 거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표정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의원총회인가 최고위원회에서는 카메라가 켜진지도 모르고 기회다.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가 31번 확진자 이후에 그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죠.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대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민심이 좀 흉흉하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가 환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현재 아마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사망자가 한 220명 그 정도 사실 또 큰 숫자죠. 큰 숫자인데 이거 뭐 외국에 비하면은 오늘 보니까는 한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같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외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너무 잘 맞고 있구나 이게 지금. 물론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의료체계, 또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같은 게 여러 가지 복합된 건데, 또 외국의 그 원수들이 각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각 전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도 전화해서 좀 검역 장비, 검역 키트 이런 거 좀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아직 우리가 FDA 승인을 좀 못 받았다. 그래? 걱정 마. 일단 보내. 그래서 FDA 승인도 한 3개 업체인가요? 급속도로 그냥 빨리 받아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긴급 승인이었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갑자기 어깨에 이제 국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우리가 괜찮은 나라였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총선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지만은 딱히 이제 그것만으로 했다 하기에는 조금 좀 더 부족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무엇인가가 또 이제 보조적으로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가장 확실하게 지금 그 180석을 만들어낸 이유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압승 이유 중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통합당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이 지난 3년간 해온 짓거리들을 좀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데 온 당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망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자기들이 산다. 그렇죠. 나라가 불행해야지 우리의 행복이 온다.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 발목 잡기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이게 악랄한 저질 정치를 지난 3년간 해온 것이죠, 이게. 보수 정당답지 않게 이제 단식, 삭발 하면서 이제 장외 투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회에 이제 보이콧을 했죠. 네. 국회를 갖다 이제 파업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가지고 맨날 파업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보더라도 그간에 있어서 뭐 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큰 문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네.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로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나라가 이제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죠. 막말에 정치 혐오를 확산시키고 의사 일정 폭력으로 패스트트랙 같은 거 저지하고 대안 제시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툭하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같이 하는 대상자도 그냥 그 태극기 든 분들 아니 극우 성향의 태극기인지 성족인지 뭐 그런 뭐. 태극기 모독단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좀 이제 참 너무나 극우적인 사람들과 황교안이 가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마 합리적 보수 분들이 봤을 때도 저건 옳지 않다. 또 어떤 목사는 뭐 하나님도 자기한테 혼난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하는 목사들하고도 같이 가서 손을 잡고 막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 볼 때 이 진짜 기독교인들 참 시장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이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미래통합당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리더십도 없지, 뭐 대안 제시도 없지. 맨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가겠다.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 앞으로 집권을 하겠다는 수권 야당의 모습이 되는 건데 그저 욕만 해. 욕만 하고 할 말 없으면 뭐 빨갱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도. 선거를 앞두고도 보통 이제 3년차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정권 심판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선거의 전반적인 흐름이 돼야 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레임덕이 오냐 마냐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그쯤 되면 3년쯤 되면 이제 권력형 비리도 나오고 대통령의 실정도 좀 나오고 또 보통은 이제 대통령 친인척들이 좀 연관된 비리도 좀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도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다 보니까 이제 야당 심판원이 거꾸로 야당 니네가 3년 동안 도대체 뭐하냐. 그렇죠. 야당 심판원이 더 우세한 선거가 돼가지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미래통합당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상황이. 그러다 이제 코로나19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아까 얘기해드리다가 됐다. 우리가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했는데 웬걸 이제 맙소사가 된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과반 획득은 이미 예견이 돼 있었다. 180석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전략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쪽 입장에서. 그렇죠. 대통령 발목 잡기. 좀 막말로 우리도 막말하면 안 되는데 깽판 정치. 무조건 틀어버려. 무조건 아닌 거야.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 탄핵 이게 박근혜하고 한 몸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미래통합당은 박근혜가 대가리였으면 애들이 몸통이었는데 대가리 이제 교도소로 갔어 탄핵을 받아서 그래서 몸통도 같이 탄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선거가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는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얘들이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 성찰하고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때 이제 그 김무성이가 당을 해산하자. 그리고 당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국가에 헌납하고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창당을 하자. 예, 그런 제안도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애들이 그 당을 탈당해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를 갖다 지향하면서 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새로운 보수를 갖다가 가치를 내세우지 못했어요. 기존에 있는 무슨 뭐 이제 그 반공주의, 또 시장 만능주의, 이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복지라든가 어떤 소득의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새로운 보수가, 따뜻한 보수가 성공을 못했고, 또 지방선거에서 깨지니까 그 좀 진득하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 못 견뎌요. 그냥 지방선거 때 지고 하니까 그냥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또 그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실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질 못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보수가 실패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발목 잡기, 깽판 정치, 이걸 초질과 뭐 그걸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반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진짜 통렬한 반성을 하고서 다시 재건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졌어. 그래, 다음에 우리도 총선도 포기할 정도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람을 보여주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경 같은 사람들 가서 태극기 그 친박 거기 가서 막 붙어 있고, 기독교라고 막 거기도 또 지금 공수처 가지고 국민들이 한 60% 70%의 찬성으로다가 만든 법안인데, 네. 자기네들이 집권하면은 자기 총선에 이기면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90% 이상의 동의, 국회의 동의,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박근혜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석방해 주겠다. 이거 뭐 아니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앉았으니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얘들 안 되겠다. 얘들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이번에 좀 크게 한번 혼을 낸 것 같아요. 그때 혼나고 이번에 한번 또 혼난 거네요. 네, 혼나는데 이번에 뭐 제대로 한번 그 때리는 김에 한 몇 석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200석 이상이 돼야지 개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좀 그건 좀 최소한의 숨 쉴 구멍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헌까지는 함부로 하지 마라. 거기 하지 말고 나머지는 집권 여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이 해보고 싶은 것 좀 더 해봐라 그럼. 그럼 이제 180석이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개헌만 빼놓고. 네. 그런 상태가 이번 선거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 쪽에 숨긴 구멍, 그쪽이 대구 경북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더 심화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말도 이렇게 있죠. 지역주의가 대한민국 정치의 암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역주의는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뭐 텍사스라든지 뭐 마이애미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주로 이제 그 공화당이 득세를 하고, 뉴욕이나 뭐 LA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전통적으로 또 그냥 민주당 지역이에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가보면은 뭐 우리 같이 뭐 심하지는 않지만은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그 프랜차이즈 정당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게 지역 연구 정당이죠. 그래서 영남은 미래통합당이 지역 연구 정당, 우리 프로야구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삼성 하면은 대구에 연고지가 있듯이 그런 정당이 있는 거고,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는 부울경에서 의석수가 좀 줄었죠. 민주당 의석수가 줄고, 또 그 상징적이었던 대구에 이제 우리 김부겸 후보가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이도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또 이런 거를 놓고 지역주의가 너무 심화된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전에는 국민당이 있어가지고, 안철수 국민당이 있다 보니까 각 지역, 여러 지역에서 3당이 경쟁을 하는 다당제 싸움이 되다 보니까는 좀 표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 구도가 공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으로 둘 중에 하나를 찍게 돼 있다 보니까 3번이나 4번을 결코 뭐 찍을 만한 그런 명분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 다 뭐 경상도는 의뢰 그냥 뭐 2번 고민할 거 없어. 2번 그놈이 어떤 놈이든 간에. 또 호남에서는 뭐 고민스러울 거 없어. 그냥 그렇다고 2번을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1번. 그래서 결국은 항상 어느 선거든 간에 수도권,
이제 판결이 나는 건데, 부산에서 부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의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3석인가요? 한 3석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실제 거기에 낙선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40% 이상 다 득표했어요. 그래요? 그럼요. 40% 이상 다 득표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이제 희망이 좀 있네. 그럼요. 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 개선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도 대통령 선거 때 나오면은 그래도 대구에서 한 35%? 38% 정도의 득표를 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좀 줄긴 했지만 뭐 이게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도의 그 심각한 건 아니다.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석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지역주의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그렇죠. 부산에서 뭐 떨어져도 40몇 프로 이상 받고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거기 많다. 대구 경북도 그렇고 좀 의석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제 미워하거나 혐오할 필요 없다. 혐오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또 여성 청년 이런 당선자들도 많이 배출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실 이해찬 총리가 만들었던 그 공천 룰이 굉장히 좀 많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여성 청년 뭐 이런 부분들 장애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20% 정도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갖다 받고서 경선에 참여를 했죠. 여성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20명, 또 미래통합당이 8명. 여기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도 좀. 그다음에 정의당이 1명. 총 29명이 당선돼서 역대 왜 웃습니까? 정의당 1명, 심상정 씨.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당선자. 예. 지역구에서도 유일하고 유일한 당선자입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어요. 이번에 이제 29명이 당선됐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 국제적 통계, 국제적 평균치를 보면은 우리가 한 112 정도 됩니다. 29명이면. 한참 밑에 있네요. 그럼요. 열악합니다. 그냥 우리 아프리카나 우리가 굉장히 정치 후진국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보다 사실은 더 적습니다. 비대는 제도적으로 이제 50% 정도 1번, 3번, 5번은 여성한테 배려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도 차별이라기보다도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고, 청년들도 20대, 30대 청년들, 진짜 청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40 몇 세까지가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 좀 나이 드는 청년들 말고, 진짜 청년들도 13명 당선됐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 21대 국회의 표본도, 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표본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좀 더 청년, 여성, 이쪽에, 인위적으로도 좀 공천할 수 있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좀 싶습니다. 180석이면은 진짜 대단한 숫자인데, 예. 뭐 이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헌안 발의 외에는 이제 다 할 수 있다. 개헌을 제외한. 그럼 개헌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투표를 또 붙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법률안. 이건 이제 과반수만 돼도 되는 건데, 법률안 의결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내면은 과반수가 되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뭐 국무총리, 네.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반수가 되니까 뭐 반대해도 뭐 우리가 할게. 한다면 하는 거네, 그냥.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옛날처럼 모여가지고 원내청부에 모여가지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좀 이렇게 좀 해줘.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도 이제 단독으로 과반수니까 당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그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신속 처리 안건을 네.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제 공수처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한 120 몇 석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4 플러스 1?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야당들한테 좀 더 도움을 구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제를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하다 지금 이분양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단독으로 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과는 못 시키죠. 통과는 못 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200석이 돼야 되니까 180석으로 안건을 갖다가 국회에 제안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외지간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또 집권 여당이 나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은 돼 있는 거죠. 20대 국회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미통당이 발목을 잡고 방해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통과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갖다가 막 사용하게 되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그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 선거에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국민이 만들어준 이제 180석이라는 그 힘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또한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의석수가 좀 적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너 뭐하냐, 대통령 뭐하냐, 민주당 뭐하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도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핑계가 이제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법안에서 이제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80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너무 많아. 확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제조 산하라든지 적폐청산을 갖다가 이런 개혁들을 갖다가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뒷받침하는 일에 민주당이 이제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또 여야가 합의해야 될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촛불적 과제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번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이것만큼 하고 가셔야 된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에 해산하고 그 안에 소속이 돼 있었던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시민당이 존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원래 이제 5월 달에 당을 갖다 해산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각자 저 정당에 2개 정당이 있죠. 각 두 분은 이제 각당 정당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17분 당선자가 났으니까는 2분 뺀 15분 중에서 민주당에 원래 있던 분들은 민주당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듣기로는 거의 다가 아마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민주당은 복귀가 아니라 입당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최근에는 그냥 존치하자. 일당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전에는 일당을 갖다 못할 경우에는 빨리 합당해가지고 일당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장이라든가 각 상임위원장들을 갖다가 갖고 와야지 원만한 이제 국회 운영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굳이 안 와도 돼. 안 와도 이제 그 민주당 단독으로 두고 163석이기 때문에 일당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제 하고도 남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장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 대한변호사협회장 요 3인에다가 이제 여당 추천 2인, 그다음 야당 추천 2인, 총 7명으로 구성된 이게 그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너무 법을 잘못 만들었어. 한 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니. 찬성으로 추천되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좀 이제 개혁에 적극적인 분이라든지, 진짜 이 공수처를 갖다가 원래 법 취지대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 그냥 물에 물 탄 듯, 쇠 술 탄 듯, 좀 뜨뜻미지근한 분이 이제 앉을 공산이 큰 게 사실 이 법이 때문에 뭐 타협을 하다 보니 공수처의 취지가 훼손이 될 우려가 그때 있죠. 왜 이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7명이면 5명 정도를 해야 되지도 않는 6명이 뭡니까 6명이. 하는데 이때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야당으로 그냥 두면은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은
얘들도 보니까 이제 그 미래한국당하고 통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야당끼리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그럼 나도 한 석 주라. 우리 시민당에서 이제 요구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은 최소한 중립적 인사는 앉힐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불어시민당을 그냥 존치하자. 그 페이퍼 정당으로 해가지고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것도 낫지 않겠냐. 국회 운영상. 근데 모자라. 20명이 돼야 되는데 3명이 모자라요. 이제 민주당에서 3분을 갖다 이제 글로 이적을 시켜서 복잡한. 또 사람 꼬죽이다 뭐 그런 소리가 듣긴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런 방법으로 지금 모색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들리는 얘기가 뭐 확정되거나 그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의원이 이적을 하면 의원 꺼주기 좀 전에 이야기한 의원 꺼주기라는 비판을 들을 텐데 차라리 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어떨까요? 열린민당도 선거 패배 이후에 진로가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던데.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3석이나 있는 당이 또 3명을 꼬주고 막 이런 국민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아니 그런 구차스러운 정치 하지 말라고 표를 몰아줬는데 또 3명을 꼬주고 막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안 이쁘게 볼 것 같아. 야 이거 잘못 밀어줬는데 정치를 정도껏 해야지 하기 때문에 제 생각도 시민당하고 열린당이 둘이 좀 이제 통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둘이 좀 이제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맞네. 그랬죠. 그래서 과연 이 두 당이 한 배를 탈 수 있을까? 보통 당대당 통합 그러면은 야 그래도 한 5대5는 아니더라도 4대6은 우리가 당직을 배분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석 갖고 세석 갖고 뭘 자꾸 달래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안 좋아진 감정만 아니라면은 좀 더 충분히 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정치는 좀 복잡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열린민주당의 총선 실패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때는 지지율도 높았고 최소한 7석에서 8석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3석밖에 안 됐으니까